존 베티 스템 선교사 순교 이야기. 1934년 미국인 선교사 부부 존과 베티 부부는 중국 내지 선교회 선교사로 중국 칭태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티는 생후 3개월 된 딸 헬렌을 모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시 관리가 찾아오더니 공산군이 가까이 왔으니 어서 빨리 온 가족이 피하라고 말하고는 곧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존 선교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처 피할 틈도 없이 공산군이 시내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시내는 총성이 울리면서 곳곳에서 약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산군들은 존 선교사의 선교본부 집문을 열라고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신실한 중국인 요리사와 가사 도우미가 있었는데 존 선교사는 그들과 다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존 선교사는 대문을 열었고 들이닥친 4명의 공산군 지휘관들에게 배가 고프냐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베티 선교사는 다가를 내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중한 대접은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들은 존 선교사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내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을 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존 선교사를 결박했습니다. 존은 아내와 3달 된 딸의 안전을 그들 공산군에게 부탁했습니다. 공산군들은 베티 사모와 딸 헬렌을 선교본부에 남겨두고는 존 선교사를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선교본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베티 사모와 딸 헬렌을 모두 끌고 갔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요리사는 베티를 따라가겠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공산군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때 베티 선교사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머무는 것이 낫겠어요. 만약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아기를 잘 부탁해요. 베티 사모는 아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감했는데 그 예감대로 아기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베티와 아기도 남편 곁으로 연행되었습니다. 아기는 몇 가지 물품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존 선교사는 감시병들과 함께 선교센터로 돌아와서 몇 가지 필요한 물품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 와보니 벌써 집은 다 약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존 선교사에게 중국의 선교본부에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내 아내, 딸, 그리고 저는 오늘 칭태에서 공산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몸값으로 2만 불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피에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빕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도시의 감옥은 꽉 차 있었는데 존 선교사 가족을 가두려고 거기 한쪽 방에 있던 사람들은 적석에서 석방되었습니다. 그 석방된 사람 중에 한 명은 적석에서 감옥 경비원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는 계속 총성이 들려와서 어린 딸 헬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공산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죽일 건데 시끄러우니 저 아기를 빨리 죽여버리자. 옆에 서있던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애를 왜 죽여? 애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그 말을 들은 다른 공산군이 말했습니다. 너도 크리스찬이니? 그래서 편드는 거니? 그는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군은 아기 편을 든 그 경비원에게 내가 이 외국 아기 대신으로 죽을래 하더니 그 경비원을 적석에서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렸습니다. 베티는 혹시나 그들이 아기를 해칠까봐 또한 너무 무서워서 헬렌을 꼭 껴안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공산군들은 존 스템 선교사 일가족 3명을 극에서 20km 떨어진 미아오세오 안이성 상해 서쪽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존 선교사가 아기 헬렌을 안고 갔고 어릴 적부터 관절염을 앓았던 베티 선교사는 중간중간에 말을 타면서 겨우 갔습니다. 미아오세오의 거리에서도 곳곳에 테러가 자행되었습니다. 존 선교사 가족은 감시병들과 함께 우체국장의 집에 가두어졌습니다. 우체국장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신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길입니까? 그는 존 선교사가 전에 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구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소. 확실한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요. 존 선교사는 즉시 편지 한 장을 써서 그 우체국장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제 아내와 아기를 침태에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지. 그날 밤, 사건 발생 이틀째 밤, 존 선교사 가족은 피난을 떠나서 비어있는 그 도시의 어느 부잣집에 감금되었습니다. 존 선교사는 그 집 마당의 기둥에 묶여서 12월 7일 그 밤새 추위를 겪어야 했고 베티는 약간 자유가 주어져서 아기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더 큰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1934년 12월 8일 이들 부부는 아기만 제외하고 시내 한가운데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손은 밧줄에 묶여져 있었고 그들은 일반 죄수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겉옷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존 선교사는 자기 양말을 벗어 베티에게 주었고 자기는 맨발로 걸었습니다. 공산군은 존 선교사 부부를 조롱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곧 처형이 있을 터이니 와서 처형 장면을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급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따라 나섰습니다. 처형 장소로 가는 길에 평소에는 뜨뜻미지근했던 크리스천 한 약장수가 군중들 속에서 빠져나와 저 두 외국인을 풀어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공산군은 화가 나서 그에게 물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장수는 계속 탄원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그의 집을 찾아가더니 가택수색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찬송가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그가 선교사 부부의 처형 행렬, 즉 혐오스러운 크리스천 처형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존 선교사는 무고한 그 약장수를 놓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공산군은 존 선교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존 선교사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공산군 지휘관은 자기 칼을 휘둘러서 존 선교사의 목을 참수했습니다. 베티 선교사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간 몸을 떨더니 그녀의 남편의 몸 곁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녀도 거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잠수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운 삶을 고스란히 드렸습니다. 오늘날 중국에 이렇게 복음이 흥왕하는 것은 존과 베티 같은 희생의 씨앗들이 뿌려졌기 때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중국 선교사의 딸로서 중국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녀는 커서 미국에 건너가서 펜실베니아주의 윌슨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베티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원했지만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중국이 마음속에 확신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한 기도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청년 존 스템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서로 친구 관계로 지내다가 결국 사랑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쉽게 결혼할 수 없었는데 당시 중국 내지 선교회 CIMS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선교사로는 오직 독신 남자만 허락되었습니다. 부인을 대동할 경우 상황이 좀 더 나아질 때까지 파송을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모두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정에 이끌려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중국 내지 선교회에 정식으로 가입되지 못했습니다. 베티는 부모님을 따라 이미 중국 내지 선교회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은 미국에서 서로 소풍도 같이 가고 같이 기도도 했지만 그런 관계를 접고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둘은 결혼도 못하고 베티만 부모님이 계신 중국으로 먼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1932년 7월 1일 공부를 마친 존이 드디어 중국 내지 선교회에 가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제 존도 베티가 있는 중국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은 상해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 베티 역시 중국에서의 선교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역하기로 했던 지역에서 한 고참 선교사가 공산군에 의해 납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안전을 염려한 선교본부는 베티를 중국의 안전지역에 배치시켰고 건강도 나빠지자 베티는 더 후방인 상해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래서 존이 상해에 도착했을 때 베티도 상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약혼하고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1934년 10월에 헬렌 브리스길라 스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존과 베티 부부는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갓난 아기 헬렌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이틀 동안 공산군이 그 지역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미아오세오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급히 산속으로 미리 숨어들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전도자 로 목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소식통을 통해 공산군들이 외국인 2명을 납치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피랍자들이 존과 베티 선교사인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로 목사는 존 선교사와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서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숨어서 더 이상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 정부군이 진군해오는 틈을 타서 로 목사는 산에서 내려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모두 자기에게 피해가 미칠까봐 쉬쉬 입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늙은 노파가 로 목사에게 아기가 남아있다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존과 베티가 잡혀 있던 집을 턱을 내밀어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 목사는 급히 그 집에 들어가서 방과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집은 약탈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포대기에 가려져서 들릴 듯 말 듯한 애기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진 갓난아기 헬렌은
체온이 아직 따뜻했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이틀 동안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죽지 않고 있었습니다. 로 목사는 그 아기를 안고 즉시 자기 아내에게 데려갔습니다. 또한 처형 장소에 가보니 존과 베티 선교사의 시신이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들을 소집해서 그 시신들을 거두어 간에다 안치했습니다. 군중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로 목사는 이들은 선교사들이며 여기 중국에 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를 받는 길을 전파하러 온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로 목사는 일부 신자들에게 존 선교사 내외를 무덤에 묻을 것을 당부하고 그는 즉시 살아남은 아기 헬렌을 안전한 후방으로 후송시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로 목사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심하게 앓아서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다. 로 목사는 갓난아기 베티를 자기 아들과 아울러 거기서 160km 떨어진 안전한 후방으로 후송시키기로 결심했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은 도적들과 공산군들이 깔린 매우 위험한 지역을 뚫고 가야 했었습니다. 어떤 용감한 남자 신자들이 그 일에 자원했지만 그들을 도와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도중에 식사비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이미 로 목사의 집도 다 약탈당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헬렌의 포대기 곁에는 몇 장의 기저귀와 갈아입힐 옷, 헬렌의 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 주머니 속에 $5 지폐 2장이 비상금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천우신조였습니다. 그들은 대나무 2개와 그 사이를 살포대로 걸친 들것을 만들어 거기에 2 아이를 눕혔습니다. 헬렌과 로 목사의 4살 된 아들. 신자들은 이제 조용히 그 들것을 어깨에 지고 출발했습니다. 그 소중한 택배를 지고 사람을 받고 가며 뛰었습니다. 길에서 로 목사의 사모는 만나는 여인들에게 헬렌의 첫 동량을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난관과 위험을 뚫고서 마침내 후방 안전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약 5, 6일 걸쳐서 160km를 걷거나 뛰었습니다. 기적인지 후방에 도착하자마자 로 목사의 아들은 갑자기 의식불명에서 깨어나 앉아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존 베티 스템 선교사 부부가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한 지 8일 후에 후방 지역에서 어느 선교사가 다급하게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 중국 여인이 서 있는데 먼 여행으로 흙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와 품고 있던 아기 포대기를 그 선교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아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아마 로 목사 사모로 생각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는 포대기를 건네받고 이불을 들추고는 감춰진 아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헬렌 브리스길라 스템이 고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기 헬렌을 살리려고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후까지 아기를 살리려고 모든 노력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어머니 베트의 수고와 헌신은 꼭 기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가 캐서린 화이트는 존과 베티 스템 선교사의 전기를 훌륭하게 서서 베다니 출판사를 통해 출판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들에 관한 몇몇 책들이 출판되었습니다. 어린아기 헬렌은 그 후 조부모 선교사에 의해 키워졌습니다.
베티 선교사의 모교인 펜실베니아 주의 윌슨 대학교가 헬렌의 후원과 대학 학비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또한 헬렌은 지금 미국에 살고 있으며 자신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존 스템 선교사의 모교인 무디 성경학교는 존 스템 선교사의 순교에 감명받아 그 이후로 해외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930년대 초에 존과 베티 선교사가 잠시 함께 다녔던 휘튼 대학도 그들의 수백 명의 동창생들 중에 또한 그 스템 가문의 가족과 친척들 중에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뒤이어 해외 선교사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약 20년 후에 순교자가 된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있는데, 엘리자베스는 자기 성경책 속에 베티 스템이 생전에 지은 시를 적은 종이를 고이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짐 엘리엇보다 약 20년 앞서 순교한 베티 스템이 짐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부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